안녕하세요. 2022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에센셜 114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네오머니의 원유헌입니다. 에센셜 114제는요, 핵심 문제 114문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각각의 포인트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만 잘 학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편 보험 이론 및 윤리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의 역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명보험의 역사는 반드시 뭐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꼭 역사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제들만 추린 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 고르는 겁니다. 지금 정답은 2번인데요. 헨리 사망표, 제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강의할 때 우리 사망할래? 이렇게 이제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헨리는 사망표를 작성했다. 이렇게 이제 이건 맞는 지문이고요.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는 영국은 맞는데 연도도 맞습니다. 근데 영국도 맞지만 고타 생명보험회사가 아니라 에키터블 생명보험회사가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에라노이 그러면 종교. 우리가 요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건 콜레기아 그러면 상호부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라노이니까 종교 이렇게 되니까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함정 문제로 생명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가는 그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한 준비제도다. 그래서 상부상조를 물어보는 질문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로치기로 해서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망표 그러면은 헨리 얘기했듯이 생존율 연구한 사람 파스칼. 자, 역사는요, 여러분들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암기하시고요. 잘 못 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스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에키터블 생명보험회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대시대의 콜레기아 종교적 공제단체는 에라노이. 콜레기아가 아니라 상호부조조합은 콜레기아. 에라노이 종교단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미국은 1905년에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런 것까지 외우셔야 되냐 이렇게 되는데 미국도요. 그냥 연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도 보험회사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1800년대입니다. 그래서 1812년에 이제 그 최초의 생명보험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에센셜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세계적인 역사를 봤으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실 때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는 근대 부분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건너뛰고 90년대, 2000년대 요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핵심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1970년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근대화가 성공이 되면서 개인보험 위주가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년대가 개인보험이니까 틀린 거고요. 이때는 단체보험이 중심이 됐고 80년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전환된 것은 9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연관 문제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입한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이 내보험 줌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경쟁 체제가 된 것은 1990년대다. 그래서 1990년대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가 생명보험이 도입된 것은 어디하고 관계가 있냐면요. 일본하고 관련되어 있고 강화도 조약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광복 이후 우리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보험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제 떠나면서 그 신뢰를 우리나라한테 불신을 주는 그런 데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보험 위주로 성장한 시기는 언제라고요? 1970년대. 자, 1980년대가 답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에센셜입니다. 우리 사회보험, 민영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면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민영보험이 필요 없겠죠. 근데 사회보험이 다 커버해주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영보험이 필요하다. 그런 근거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좀 더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 임의로 여러분들 나는 뭐 개인보험 많이 들어있으니까 건강보험 가입 안 하실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임의가입이 아니라 의무가입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틀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층 보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험 얘기하시면서 보장 얘기하시면서 1층 보장, 2층 보장, 3층 보장 얘기합니다. 그래서 1층은 사회보장,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으로 잘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차원에서 퇴직연금 이런 부분들로 해서 기업 보장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개인연금을 통해서 개인 보장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이라는 3층 보장을 우리가 체계로 이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보험하고 생명보험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서로 보완하고 서로 경쟁하는 양면성을 갖는다. 그런 정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민영보험의 급여는 법률, 민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이니까 이거는 법률이 아니라 그냥 임의로, 그죠? 계약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거고 민영보험의 운영 취지는 사회적 형평성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적정성 이런 것들이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센셜 네 번째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4대 보험 의무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부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세 단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의 내용들이 섞여서 나오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이게 공공부조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뭐에 해당하냐면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사회 서비스.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대 보험 4대 보장이니까 이거는 4대 보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골라내실 때는 복지자가 들어가면은 이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자산의 세 가지 특성인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험에 비해서 장기자금이고요. 또 이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는 재산이기 때문에 신탁재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은 생명보험에서 들어온 돈이 사회 발전에 또는 인프라 투자에도 기여가 되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장기, 신탁, 공공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생명보험의 운용을 자산하는 이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안정성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고 대출증권, 부동산, 현금. 요 순서가 시험에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이 현금과 예치금보다는 앞서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제일 많이 투자되는 부분은 유가증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은 사회보험의 종류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4대 보험을 얘기하니까 아니고요. 복지자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사회 서비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제공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서비스는 다 무슨 말이 들어간다고요? 복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내용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 제공하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부조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4대 보험이니까 여러분들이 골라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서비스는 서비스라고 하는 내용은 전부 다 복지자가 들어간다.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이제 에센셜입니다. 생명보험 자산의 운영 원칙에 대한 얘기인데요.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생명보험 자산은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운영하니까 생명보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자산의 투자 비중을 가장 높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가증권, 부동산이 아니라 유가증권 자산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부동산 자산은 세 번째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자산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 자산의 특징은 장기 자금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생명보험에 가입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장기 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고
발생 시 보험금 등으로 지급돼야 돼요. 이거 미래에 돈이 꼭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머니를 차서 운용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탁 재산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장기 신탁 공공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신탁 공공성.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자산은 기본적으로 단기자금 틀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여러분들 암보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랜 기간이 운용되는 거니까 장기 자금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은 소수 계약자의 고액 자금이 모이는 게 아니라 다수죠. 다수. 우리가 대수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수의 자산이 모여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우리가 부조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명보험 자산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금과 예치금에 대해서는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부동산보다도 오히려 낮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에센셜입니다. 우리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이 사회보험이 국가에서 해주는 보장이나 이런 그 서비스가 모든 것을 다 커버해주면 우리가 생명보험 필요 없는데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보험 필요하다. 그런 거에 의해서 나온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자녀의 책임의식이 강화되면 생명보험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죠. 자녀의 책임의식이 희박해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거 2017년에 우리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인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노후 준비가 좀 약하다. 그래서 OECD 국가들 중에서 2017년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43.8%, 한 40% 이상이 노인 빈곤율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사회보험도 필요하지만 생명보험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두 차례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40%.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래서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누구도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이거 아마 전문가도 외울 수 없죠. 왜냐하면 수치니까 매년 바뀌는 부분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높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으로도 대체하는 비중이 낮고 건강보험으로 커버해주는 비용도 높지 않다. 그래서 생명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생명보험이 필요한 사회적 배경으로 충분한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아니죠. 충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다면 생명보험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틀린 지문으로 골라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제 우리 에센셜입니다. 자, 우리가 고령화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체 인구 중에 65세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고령화율이라고 하는데요. 자, 맞게 연결된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령화율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7%, 14%, 20%. 그래서 고령화가 7%가 되면 이거를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4%가 되면은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가 넘어가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자, 글자 수가 쭉 커지는 게 아니라 5글자, 4글자, 5글자. 저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꼭 7의 배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7, 14, 20%.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연관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비중들이 늘어나는 비중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 그 다음에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 지금은 이미 고령 사회죠. 근데 이제 2025년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21%가 되어서 20%가 넘어가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겠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자, 평균 기대 수명은 과거 50년간 20세 증가했지만 향후 50년간은 감소할 것? 아니죠. 향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지금처럼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지만 향후 50년간 약 8세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5년에 고령화율이 21%로 고령사회가 아니라 마지막은 5글자니까 초고령사회. 20%가 넘어가면 초고령사회가 도달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에센셜입니다. 우리 재무설계의 필요성. 재무설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또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그런 설계, 플랜을 짜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알맞지 않은 것 고르는 겁니다. 자, 사회보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재무설계가 필요한 이유도 정부의 사회보장이 강화,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체 사망자 중 4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원인, 가장 많이 죽는 거 역시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는 뭡니까? 암입니다.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는 암. 여러분들도 아시는 암. 물론 이 암 안에는 여러 암이 있고요. 그 암의 종류에 따라서 사망률은 다르지만 4명 중 1명. 25%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친구 4명이 있으면 1명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자라는 얘기 항상 하시면서 즐거운 모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소비 지출의 흐름은 소득의 흐름보다 급격히 변화하는 게 아니라 소득의 흐름이 급격히 떨어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다 소득은 급격히 떨어지고 소비는 계속해서 나이가 올라갈수록 늘어나죠. 그래서 소비 지출의 흐름이 소득의 흐름보다는 급격히 변화한다가 아니라 원만히 변화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소득의 흐름과 소비 지출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일치하면 필요하지 않겠죠. 왜냐면 잘 쓰고 잘 벌고 잘 쓰는데 재무설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버는 거에 비해서 쓰는 게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재무설계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선진국보다 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는 아직은 낮습니다. 유동성 비중의 투자가 늘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유동성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수의 법칙 9번째입니다. 대수의 법칙 생명포 수지상 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생명보험의 원리, 보험 산출의 원리입니다. 대수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자,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편차는 점점 줄어들겠죠. 우리가 대수의 법칙의 원리에 대한 정의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3가지 기본 원리 조금 전에 위에 제목에 나와 있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 수지상 등의 원칙. 우리가 걷어들인 보험료와 나가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률과 생명표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에서 표준위험률로 사용하는 생명표는 지금 현재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제9의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생명표가 아닌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틀린 지문을 골라내는 질문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회사의 지출 비용은 보험료와 보험금에 비해 적은. 자, 지출 비용은 우리가 보험료와 보험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감안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나간 모든 보험금 포함해서 지출금 이게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감안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10번째 우리 에센셜입니다. 우리 계약 관계자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보험과 관련된 계약 관계자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험 계약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받는 보험 수익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보험회사로 구성되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계약 관계자라고 합니다. 자, 보험계약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누구예요? 사업허가를 승인해주는 금융위원회가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우리가 보험의 계약 관계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망보험이기 때문에 타인이 자기가 죽는 것을 보장으로 해서 보험금을 받는데 자기가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두 동의가 아닌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보험료 납입 주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매달 내기 때문에 납입 주기의 원칙이 매월이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원래 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이게 매년 1회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편의성을 위해서 월납도 내고 분납도 내고 연납도 내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납입 주기 원칙은 매년 1회다.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험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같을 필요는 없다. 같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보험 수익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계약한 사람이. 그래서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것,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가 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생명보험협회에 사업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의 허가나 인가 이런 건 전부 다 어디에다 받아요? 금융위원회, 보험협회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 관계자들을 배웠는데 이제 보험에 계약이 되면 어떤 내용들로 계약이 되는지, 보험 사고는 뭐고, 보험 기간은 뭐고, 보험료는 어떻게 내야 되고 등등 보험 계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이 보험 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1번째 에센셜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겁니다. 우리가 맞는 건데, 자, 보험사고는 보험금 지급 사유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험사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와 동일한 개념이 되겠고요.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아니라 책임기간이라고 해서 보장받는 기간을 의미하고요.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자가 위험부담의 대가로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보험 위험부담의 대가로 보험 계약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내용이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받는 기간으로 우리가 이것을 일명 위험기간 내지는 책임기간, 이게 보험계약기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현금 흐름 방식이 있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은 현금 흐름 방식이 있고 3위2원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3위원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최적 가정, 더 복잡하긴 하지만 훨씬 더 이 개선된 그런 보험료 산출 방식이 뭐냐? 예, 우리 현금 흐름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적 가정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우리 3위원 방식이 보수적이다라고 보면 우리 현금 흐름 방식은 최적 가정 방식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예정 사망률이 1개월을 단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매월 1회 납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회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 일시납 보험료 총액은 월납으로 납입할 경우에 비해보다 총액보다 많다? 아니다. 적다. 왜냐하면 일시납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이자를 받고 한 번에 받았으니까 이자를 받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은 산출 방법이 정교하고 비교적 간단하다? 아니요. 아까 3위원 방식보다는 조금 더 최적 가정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다 보니까 비교적 간단한 게 아니라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2번째 이제 우리 에센셜 배당입니다. 우리가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잘 운용을 하게 되면 그 운용 수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당을 준다. 배당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배당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여기 선배당 후적립인데 얼핏 보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혼돈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틀린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적립하고 그 다음에 후 배당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용어상으로 일종의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선, 적립, 후 배당. 연도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선, 적립, 후 배당이다. 이렇게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안내자료라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집인이 되신 다음에 이제 보험을 계약자에게 판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래에 대한 이익 배당 같은 거 여러분들이 규제하면 안 되겠죠. 기재하면.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자 배당이 있는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같이 가로치기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그냥 암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연관 함정으로 이제 유배당 계약이 무배당 계약의 보험료가 저렴하다. 자, 여러분들 배당을 주는데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습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당금이 발생할 때 꼭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고 보험금을 상계해 줄 수도 있고 보험료를 대체해서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나 유가증권 다 우리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 무배당 상품의 경우 유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을 주는데 보험료가 비싸지 배당도 안 주는데 보험료가 비쌀 수는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째 질문입니다. 청약 철회.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의사에서 가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약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생명보험 계약의 청약 철회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가 청약 철회는 반드시 보험 증권을 받아야만 철회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증권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는 왜냐하면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증권을 받아야만 성립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청약, 승낙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청약만 하시면 보험회사가 승낙만 하면 그 보험은 승낙한 거기 청약 계약이 성립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험증권을 받아야만 철회가 가능한 거 아닙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청약 철회가 가능한 거 우리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청약한 날로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30일까지고요. 만약에 이제 중간에 증권을 받으시면 보험증권을 받으시면 15일 이내에 받으셔야 돼요. 이제 요때까지만 청약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증권을 받은 날이 10월 8일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15일 플러스 15일이니까 10월 23일 이내만 가능하죠. 실제로는 10월 2일 날 했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으면은 10월 32일은 없으니까 11월 1일까지는 청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우리가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가능하다. 청약 철회가 되면 보험회사는 즉시 아니라 여러분들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것은 3영업일 이내입니다. 즉시가 아니고요.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반환해야 되고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우리가 청약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 이러니까 우리가 혼돈을 주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5인 이상이 동일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는 모든 계약 단체 취급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계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